멍거앤 버핏 회원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투자 공간 세미나 중 인기가 많았던 특강들, 그리고 장우석 부사장의 6차 세미나 강의까지. 멍거앤 버핏 응원회원 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미주미 채널의 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멍거앤 버핏 반을 선택하세요. 여기에 이항영 장우석의 시황 레포트, 그리고 250개의 미국 주식 프리미엄 강의 무제한 수강까지. 쉽고 간편한 가입 절차 후 미국 주식과 한층 더 가까워지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자세한 사항은 미주미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네, 탱고픽 저희 이제 정프로님의 광고를 듣고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게 귀에 쏙쏙 들어오죠. 예, 그래서 탱고픽 여러 가지 이제 주식 경제에 관련된 컨텐츠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한 번씩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9월 증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키워드를 교차라고 네. 잡으셨더라고요. 그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죠. 교차. 뭐가 교차된다는 거죠? 네. 아마 이번 달부터는 좀 약간 변화가 좀 있을 걸로 좀 그쵸.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교차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는 리스크 오프를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상반로는 반등이 나타날 겁니다. 다만 이 반등의 폭에 대한 기대치는 잭슨홀 미팅 이후 좀 훼손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기대치는 좀 낮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 반등 과정을 통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비중은 좀 줄이는 전략이 전술적으로 유효하다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이후 이제 9월 하반월부터는 좀 증시의 하락 압력이 좀 높아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방어적인 포지션으로 9월 하반월부터는 올해 연말까지는 좀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미국의 8월 고용지표가 사실 비농업 부분에 부진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은 9월 FMC에서 자이언트 스텝 확률을 높이는 해석으로 받아들이면서 증시가 하락하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네. 사실 잭슨홀 미팅을 다시 한번 해자를 해본다고 하면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지난해 잭슨홀 미팅에서 물가에 대한 판단이 오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 시기 논란에 문매를 맞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물가에 대한 해석 논란으로 인해서 또 다른 실기를 또 만들어 놓지 않고 싶은 그런 의도가 좀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잭슨홀 미팅을 계기로 그동안은 이제 경기 둔화를 명분으로 삼아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인내심을 갖도록 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면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주체들 간의 어떤 생각의 투명성을 높인 계기가 됐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사실 잭슨홀 미팅의 여진에서 좀 벗어나면서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염두에 두면서 변동성은 좀 축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9월 상반월 반등을 좀 예상하는 그 바탕에는 13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가 다시금 한번 물가 증가율이 2달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시장에서는 조금씩 9월 F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폭에 대해서 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형성되면서 증시가 반등하는데 영향을 줄 거로 좀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기대들이 다시 커진다고 하면 일단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반등씩마다 줄이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9월 상반월에서 이제 하반월이 지나가게 되면 사실 시장의 시선은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또 9월 FMC가 끝나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 소멸 이후로 점차 경기로 시선이 옮겨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요국 공기가 올해 들어서 사실 많이 하락하고 있는 건 분명 있어요. 네. 미국은 1분기, 2분기 연속 기술적인 경기 침체를 확인을 해줬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 정도 나왔는데 이게 2020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경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난 7월 IMF는 세계 경기의 하방 압력을 염두에 두고 올해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9월 하반월부터 부각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오프를 좀 준비하는 시기가 이제 다가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증시의 키워드는 교차고 이제 9월 시장에 있어서의 변동성 부분에 있어서 대비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9월 상반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반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좀 주가의 조정을 염두해야 된다. 네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그 원인들을 하나씩 분석을 네. 해봐야죠. 9월 시장에 있어서의 이제 상승하는 거는 우리가 중요하지만 이제 왜 하락하는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게 변화는 될 수 없는지 그렇죠. 예. 그게 궁금해요. 일단 제가 9월 하반월 증시 하락을 예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중국, 유럽과 같은 논 US 국가에서 확산되고 있는 경기 불안. 그리고 이제 강달러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크게 좀 작용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먼저 이제 유로존과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일단 유로존 경제는 올해 상반기를 놓고 본다고 하면 방역 조치 완화로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경기의 상방 요인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부분의 공급 범목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경기의 성장의 회복세가 너무 약합니다. 올해 분기별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 올해 1분기가 전분기 대비 0.5% 그리고 2분기가 0.6%. 네. 회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상당히 미약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특히 소매 판매가 부진하고요. 또 소비 심리 악화가 동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물가 급등도 최근에 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7월 이후 제조업 PMI 역시 기준선을 좀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로존의 경제 흐름들이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들.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차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단에 그림 7번과 8번이 유럽 경제와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온 차트인데 왼쪽은 유럽의 소매 판매, 특히 소비자 신뢰 지수 파란색으로 표시된 라인을 보시면 올해 들어서 급감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은 유로존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수인데 기준선 50을 하회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유로존 경제 지표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에너지 수급 악화가 앞으로 좀 관건이 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럽으로 들어오고 있는 천연가스의 공급량 자체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좀 소폭의 역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러시아가 만약에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하면 내년도 유럽의 경제 성장률은 한 1%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특히 IMF도 최근에 천연가스 공급 중단을 염두에 두고 내년도 유럽의 경제 성장률을 1에서 2%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것을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경기 여건을 놓고 온다고 하면 앞으로 혹시 위험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국가 권역이 유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 중국 얘기 좀 한번 드릴게요. 중국 경제, 봉쇄 조치 또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인해서 사실 성장률 결과치가 그렇게 좋게 나오고 있지는 않죠. 올해 2분기 성장률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전년과 비교했을 때 0.4% 정도인데 올해 1분기가 4%대 성장률을 보였었거든요. 갑자기 0%대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 역시 불안한 흐름들이 좀 지속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중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실물 지표를 많이 관심을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발표된 7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도 역시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치가 좀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중국 정부가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는 조치들을 꺼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도 하고 있고요. 소비 쿠폰도 발행하고 있고 지급 준비율 하향 조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가 4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중국 경제 논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소비잖아요. 그래서 소비 심리가 앞으로 좀 약한 부분들이 향후 성장세 회복이 쉽지 않은 부분들을 좀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차트를 통해서 참고를 해보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에
왼쪽 이게 이제 중국의 7월 실물 지표들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전월과 비교했을 때 좀 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중국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관건이라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중국의 부동산 경기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 올해 들어서 사실 급감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유로존 경제와 이 중국 경제가 이번 달 하반기부터 논 US에서 확산된 등 경기 불안의 진원지로서 증시가 하락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경기보다는 미국은 워낙 이제 뭐 경기 이런 거 볼 때 고용 많이 보는데 네. 여전히 뭐 고용 탄탄하고 하다 그래서 그나마 유럽이나 중국 대비해서는 조금 견조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은 유럽이나 중국 쪽에서 터지는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 원인은 뭘까요? 미국의 경제 지표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아요. 네. 그 바탕에는 이제 연준이 3월 달부터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여파에서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민간 투자, 정부 지출 감소로 인해서 역성장이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 3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심리가 많이 악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아있는 세 차례의 정례 회의를 놓고 본다고 하면 여전히 금리를 올리는 수준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품 소비와 민간 투자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둔화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구분을 해야 돼요. 어떻게요?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 들어가는 거는 구분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제가 방금 얘기해드렸던 제조업 ISM 제조업 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네. 경기 둔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올해와 내년도 미국이 경기 침체를 가까스로 탈피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둔화는 나타날 수 있지만 네. 침체는 아닐 것이다. 네,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서 가까스로 탈피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그 바탕에는 네. 고용시장 실업률이 지금 3.7 소폭 올라가긴 했더라도 경관상 보통 이제 실업률이 6% 정도 넘어서야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소비도 물론 둔화되고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소비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계 예금 잔고가 충분히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주택 시장도 사실은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서 소비 심리가 많이 악화된 건 맞지만 네. 사실 모기지 금리 올라가면서 자가주택과 임대주택의 공신률을 놓고 봤을 때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도 보면 약간 이 해석의 관점에 따라서 활용될 수 있는 카드가 좀 다른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예. 네. 자, 하반월 증시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유럽과 중국 쪽에 있어서의 경기 불안 이 요인 외에도 지금 어제도 네. 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도 뭐 네. 110을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고 달러 원 기준으로 봐도 네. 1,370원이 네. 넘어서 이제 이러다가 그냥 이번 주 안에 1,400원 찍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원달러 환율은 아마 1,400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너무 있고요. 가볍게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네요. 이제. 왜냐하면 우선 달러 얘기부터 좀 네. 드리고 원달러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강달러의 압력이 좀 여전히 유효하다고 좀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사실 이번 달 이제 8월 20일가 이제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네. 22가 물가 통제를 위해서 고강도 인축 최대 75pp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결국 22가 금리를 올리게 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유로화 강세에 따른 달러 약세를 염두에 두고 달러가 좀 약해질 수 있다고 거론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었던 상황이죠. 네. 하지만 이 달러화 흐름은 전적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에 의존해서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9월 FMC에서도 최소 50pp 이상 그리고 올해 남아 있는 세 차례의 정례 회의 이제 뭐 9월 달 포함해서 11월, 12월 각각 25pp씩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네. 금리를 올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달러는 강세 압력을 좀 받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22가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연준과 비교했을 때
금리 강도의 확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CB가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적으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는데 영향을 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가 러시아에서 중단될 여지가 있다는 부분들은 여전히 유로존의 경기 둔화가 심해질 수 있는 우려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로화 이외에도 이하나와 엔화 흐름이 강세로 전환되기 상당히 어려워요. 먼저 엔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BOJ가 초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엔화 약세 압력은 앞으로도 유지될 여지가 있는 거고요. 이하나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측량 정책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고 있는 걸 염두에 둔다고 하면 네. 중국 경제 불안 때문에 이하나도 강세로 돌아서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강달러 압력이 여전히 지속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원달러 환율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항상 얘기를 할 때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인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약간 달라졌어요. 이 원화의 그 약세 압력이 높아진 흐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네. 일단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앞으로 좀 취약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는 일상 회복 지속으로 인해서 소비가 생각보다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하반기 들어서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의 둔화폭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달러 환율 약세 압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경제 구성 항목을 놓고 봤을 때 민간 소비는 아마 일상 회복 지속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좀 보고 있긴 하지만 상품 수출 부분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이런 품목들의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폭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경상수지 흑자폭도 무역수지 적자 때문에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펀더멘탈을 좀 반영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이제 이 투자를 놓고 봤을 때 이제 뭐 저도 이제 미국 증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에 대한 매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 압력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경제의 펀더멘탈과 국내인들, 대내인들의 이제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약세 압력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기조가 사실 쉽게 일단락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올해는 계속 이러한 기조를 그냥 베이스로 두고 네네. 기본으로 두고 좀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겠네요. 네. 우선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부분들 또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상존한다고 하면 달러는 현재와 같이 강달러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원달러 환율 역시 지금 수준에서 갑자기 강세로 전환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9월 시장 특히나 이제 하반월 증시를 좀 하락으로 이끄는 원인들에 대해서 쭉 들어봤습니다. 9월에 또 주요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공동 분모를 좀 찾아주신다고요? 네. 이번 달은 통화정책 회의가 공통 분모로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8일날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 15일날 영랑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20일, 22일 FMC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2 통화정책 회의부터 말씀드리면 7월 회의 내의 내용을 감안한다고 하면 기준금리를 최대 75bp 인상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유럽의 경기 침체를 고려한다고 하면 50bp 정도 인상할 걸로 좀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월 통화정책 회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추가적인 금리 정상화가 적절하고 또 금리 인상 수준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결정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올해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50bp 이상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일날 발표되는 영랑은행 통화정책 회의도 예정되어 있는데 지난 8월 회의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인플레이션, 물가 안정 목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할 걸로 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50bp 이상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일하게 영국의 경기 둔화 우려를 감안한다고 하면 25bp 정도 이상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FMC죠.
예, FMC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최대 75pp 인상 확률이 높아진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중요한 거는 6월 이후부터 미국의 물가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pp와 75pp 인상 모두 가능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50pp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년 동월 대비 8.5%, 근원 소비자 물가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를 했는데 이게 모두 전년지 대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만 고집하기에는 올해 들어서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했을 때 지표에 의존해서 통화정책을 행해왔기 때문에 저는 물가 결과를 감안한다고 하면 이번 달 50pp 정도 인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 상반월에 연준이 물가지표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75pp가 아니라 50pp 정도로 기준금리 인상 폭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라는 시장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월 상반월 때 증시가 다시 반등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잭슨홀 미팅의 결과로 인해서 반등 폭에 대한 기대치는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등이 나타날 때마다 사실 좀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앞서서 잠깐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리스크 오프를 준비할 때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제 주식 비중을 조금씩 줄여야 될 시기가 9월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 꾸준히 투자할 쪽 혹은 이제 이런 종목들은 상반월에는 그래도 좀 시장의 흐름에 대비해서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쪽은 뭐가 네. 있을까요? 어렵네요. 네. 사실 이번 달은 권역과 국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섹터와 스타일을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차피 지금 현재 9월 상반월 반등이 나타날 때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된다 얘기를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증시 하락을 상쇄할 수 있는 좀 방어적인 대상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저는 섹터를 놓고 봤을 때 경기 방어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좀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네. 커뮤니케이션 이런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우리가 보통 기관에서 이제 운용을 할 때 MSCI 전 세계 지수를 많이 추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올해 월별로 섹터의 비중 흐름들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올해 2분기 누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비중 추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9월 하반월부터 증시가 하락을 한다고 하면 올해 상반기 증시가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때 어느 쪽의 비중이 많이 늘어났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실 증시가 하락할 때 가장 많이 늘어났던 부분들이 에너지,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쪽이 많이 비중이 확대됐죠. 결국 좀 증시가 좋지 않을 때 이런 섹터들을 가지고 좀 방어를 했다고 행간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헬스케어나 필수 소비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까지 좀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스타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저는 9월 테마로서는 좀 노후벌 저변동성과 관련된 대상들이 좀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는 차트가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S&P 500과 저변동성과 관련된 지수를 연초 이후 그려놓은 건데 확실히 S&P 500 지수를 추정하더라도 노후볼과 관련된 상품들이 변동성이 좀 작다. 이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차트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S&P 500의 성장주와 가치주의 올해 수익률을 나타내는 건데 8월 9월 달 증시가 좀 불안할 때 보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하락폭이 조금 더 낮았다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를 중심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보시는 오른쪽 그림 16번을 보면 일단 저는 대형주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림 17번을 보면 디비던트, 모멘텀, 퀄리티 이렇게 있는데 일단 고배당과 관련된 이런 스타일들이 좀 유망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상반기 때 좀 많이 관심을 보였던 중장기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우주항공, 뭐 메타버스 같은 것들은 사실 이제 투자 적기로서 저는 4분기가 좋은 시점이 될 거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사실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중심으로 좀 대응하는 전략들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이제 하반월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대해 약간 침체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이제 하반기 쭉 그 기조가 이어지는 걸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거죠? 네. 일단 9월 하반월부터 증시가 하락할 수 있다고 얘기 드렸던 그 바탕에는 유로존과 중국 등 논 US 국가에서 확산되는 경기 불안 그리고 강달러 압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이번 달 하반월부터 증시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4분기 때는 11월 8일 미국의 중간선거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서 좀 고민해 본 결과 내년도 2분기 이후가 미국의 경기 침체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시점이라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6개월 정도 선행해서 반영을 한다고 염두에 둔다고 하면 올해 4분기가 그 시점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4분기를 놓고 본다고 해도 미국의 중간선거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와 관련된 확산을 선반하는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좀 4분기에도 증시가 하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9월 하나월부터 올해 연말까지는 좀 보수적인 투자 전략으로 좀 대응하는 전략들이 유효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9월 시장 이야기 쭉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